기획재정부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 경제 하락은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와 그 여파로 구조적 세계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경제 승진화와 복지국가를 머지않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제는 그 주체의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다음엔 문재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러모로 경제가 어려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실제 집행 사용은 다음 정부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누구나 동의하듯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복지 확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도 모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님까지 포함해서 전부 복지 국가 또는 복지 확대 그렇게 다 정책 공약을 내걸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복지 예산이 대폭 이렇게 증가돼야 마땅한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보면 오히려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더 낮아졌거든요. 전체 예산 증가율이 5.3%인데 복지 예산 증가율이 4.8%. 그러니까 전체 예산 가운데 이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28.5%에서 내년 되면 오히려 28.3%로 감소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지 않고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 보전 전환분 을 감안하면 복지 지출 증가율은 10.7%가 되겠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분양주택 융자금 등이 2차 보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4.8%로 보이지만은 실제 2차 보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생긴 효과를 감안을 한다면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고 또 총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9%를 넘어서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빠듯한 재정 사정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지 예산 확대에 노력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정해진 법 제도에 따라서 이 경직적으로 연금 지출액이 있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아까 주택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있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그것을 뭐 복지 예산의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지요.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이렇게 순 복지 예산 부분을 따져서 증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사실 여부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좀 더 살펴보실 겁니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예컨대 대학 등록금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정부가 편성한 고등교육 예산 등은 복지 예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올해 편성했던 1조 7,500억보다 5천억 원이나 더 많은 2조 2,50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복지성 지출이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에 비해서 지금 복지 예산 비중이 크게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의 어떤 평균 수준을 맞추려고 해도 복지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 금년도 편성한 예산을 보면 대단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복지 예산을 좀 더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렇게 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약한 절반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수준이어서 아주 미흡하고 따라서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후보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담 세력이 말하자면 국민 소득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한 80%밖에 되지 않고 또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젊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 지출 수요가 OECD 회원국 평균의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 두 개를 감안해 보면 우리가 현재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56% 정도가 되면 적절하다. 지금 획일적인 비교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 소득이 2만 불에 도달한 시점의 뭘 놓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 시기에 다른 OECD 국가들은 이미 40%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됐습니다. 예. 우리가 복지 수요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복지에 대한 아주 인색한 그 태도 때문에 이제 무상보육도 전면 무상보육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며칠 전에 전면 무상보육은 폐지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 소득 하위 70%만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방침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송구스럽게 그 가운데 특히 이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약속한 지 1년만도 안 돼서 중단된 꼴이거든요. 이 우리나라 재정 규모상 그 정도의 비용을 감당 못할 바가 아닌데 정부가 처음부터 0세 2세 아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상위 30%는 제외하고 하위 70%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요. 네. 얼핏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기로는 보육 대상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잘 사는 집 상위 30%는 제외되고 그 아래 못 사는 70%는 혜택을 준다. 그래서 대부분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렇게 국민들은 이해하게 되는데 장관님도 30%, 70%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좀 30%도 완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양육 수당만큼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양육 보조금만 놓고 이야기하십시다. 네. 이 양육 보조금이 보육 대상 아이가 있는 가정 중에서 잘 사는 집 30%만 제외되고 나머지 70%는 양육 보조금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요. 이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소득 상위 30% 가정의 기준이 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태, 하다못해 전세금까지도 거기에다 소득으로 환산되게 돼 있고, 네, 차를 한 대 가져도 차값도 소득으로 환산되고, 금융 채무 등까지 다 그렇죠?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이 보육 대상 A가 하나 0세, 2세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 3인 가구의 경우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그 경우에는 65% 정도가 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애가 둘이어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게 돼요. 이 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아까 70%는 마치 혜택을 받고 30%만 좀 잘 사니까 이렇게 좀 제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대다수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후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산을 해보면 4인 가족, 그러니까 자녀가 2인인 경우에 월 소득 524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양육수당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뒤집어 말씀드리면 그 보육
보육시설에 보낼 때 자부담을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해야 되느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은 월 524만 원 정도의 수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국민들께서도 뭐 빠듯한 나라 살림 사정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보육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이 그 대상인데요. 그런 그 가정 중에 아까 30% 70% 지금 구분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수는 얼마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정수는 얼마며 그래서 전면 무상 보육보다 절감되는 예상 규모가 얼마며 얼마만한 수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추계해 놓은 게 있고요. 이른바 전면 무상 보육이라 그럴까요? 0세부터 5세까지 양육수단과 보육료를 전부 다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제도가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수의 아동 수와 전면 수혜되는 아동과 부분적으로 수혜되는 아동 등의 그 숫자와 관련한 금액 등등은 후보님께 저희들이 따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지요. 방금 아까 제가 질문 속에 말씀을 드렸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3인 가구는 65%, 그 다음에 4인 가구는 50%가량 아까 양육보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 연구지에 발표된 통계 자료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도 통계자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함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추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재산 또는 이른바 금융, 채무 등까지 다 감안해서 그 소득 인정 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맞아 무상보육이라는 방향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아예 배제적 복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상으로 주지 않을 뿐이고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자부담이 생긴다는 것이지 아예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 이 점은 반드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게 시정이 필요하다 보고요. 네. 아마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아마 이렇게 좀 따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예, 이게 이상입니다.